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건강한 몸, 건강한 피부, 건강한 화장품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수아비스 화장품은 눈에 들어가도, 상처 위에 발라도, 혹은 아이들이 실수로 먹더라도 괜찮아야 한다는 목표로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수많은 화장품, 아무거나 선택해선 안 됩니다. 지금 검색창에 수아비스 화장품을 검색하시고 그 놀라운 효과를 확인하세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화장품. 2월달에는 여러분들을 위한 발렌타인데이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글 쓰는 사람 유시민입니다. 제가 이번에 국가란 무엇인가 개정판을 냈습니다. 국가란 무엇이며 또 훌륭한 국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어느 시점에서 그 답을 찾아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촛불 다음을 상상해야 합니다. 그 고민 과정에 이 책이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개정판, 도서출판 돌베개에서 펴냈습니다.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아삭거리는 소리 들려? 와, 진짜 맛있다. 이 김치 어디에서 샀어? 김치 어디서 샀냐면 화 뭐? 무슨 김치라고? 그러니까 어디 김치냐면 바로 뜸들이지 말고 빨리. 도대체 어디 김치야? 화통김치. 화통김치라고. 국내산 재료로 100% 자체 생산하는 화끈하게 통하는 화통김치. 얼른 검색해서 사 먹어. 김어준의 뉴스공장. 자, 어려운 이름 사회경제연구소. 칼 머시기 사회경제연구소의 정태인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칼폴란입니다. 자, 삼성 전문가신데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으니까 한마디 하지 않으실 수 없죠. 네, 창사 79년 만에. 79년. 예. 네. 딴직으로는 아직 구속된 적 없죠, 총수가. 네, 창사 20여 년 동안 법정은 많이 들락했습니다. 많은 제가 법정에서 다 이겼습니다. 이때까지는. 네. 네. 불패의 피의자. 네. 네, 딴지 총수도 구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죠. 한국 1위가 구속이 됐기 때문에. 네. 79년이니까 전 아직 59년 남았어요. 네. 이 정도면은 진짜로 대통령보다 구속시키기 어렵다. 삼성은 이런 네, 그렇죠. 항상 법원에서 경제를 걱정해서 구속시킬 수 없다라고. 국가 경제를. 예. 네, 아마 이번에 증명될 거예요. 구속돼도 아무 문제 없다는 게 증명될 거예요. 다른 재벌들 회장들이 구속되고 나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게 사실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삼성만은 그 논리가 통했는데 이번에는 드디어. 네. 저 특검에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네. 네. 이거는 특검의 승리이기도 하고 사실 촛불의 승리이기도 하다고 그 사법부의 분위기를 아는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촛불이 없었으면 네. 삼성 총수가 구속될 일은 없었겠죠. 이건 확실하죠. 누가 생각을 하더라도 확실하죠. 네. 사법부 엘리트 어느 집단 엘리트도 마찬가지지만 자존심이 워낙 강하고 네. 자신이 법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데 자신이 법리적으로 이렇게 판단했는데 잘 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떠드는 거 신경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법 조문에 따라서 판단했다고 본인들은 항상 주장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는 촛불 민심이라는 게 워낙 크니까. 그게 이제 그 자존심, 그러니까 법원을 넘어가서 그 자존심을 넘어서서 이것이 나의 인생 전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그렇게보다는 사실 네. 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사회 전체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판결이라고 보여집니다. 존재론적 네, 예. 고민을 했을 겁니다. 앞으로 나는 이 판결 이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자, 저희 작가들이 이걸 꼭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왜 이걸 물어보라고 했는지 몰랐는데 최근에 이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영입 1호 아마도 임명진 위원장이 깜짝 놀랄 후보라고 했던 게 이분이 아닌가 싶은데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영입에 대해서 꼭 물어보라고 하던데 왜 물어보라고 하는 거죠? 예, 제 이름을 네이버에 검색 엔진에 치면 김진 논설위원도 같이 나와요. 왜 이제 대통령 후보죠. 왜 연관 검색? 이게 몇 번 그 토론회에서 만났는데 TV 토론회에서 네. 근데 뭐 이제 저를 지지하는 쪽에서 볼 때는 완벽하게 이렇게 뭐랄까 제압했다 뭐 이런 걸로 나오는데 뭐 이런 겁니다. 가령 좀 과한 주장을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노동당 쪽에서 누구죠? 우리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네. 박정희 대통령 이정희 후보가 노동당이 아니고 통합진보당. 네, 통합진보당일 때 이정희 후보가 이제 삼성 노동자 얘기를 했거든요. 백혈병으로 죽은. 네. 사실 삼성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그 삼성 백혈병 얘기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얘기를 한 명 죽은 거 가지고 왜 그러느냐. 네. 그때 이미 59명 죽었고 사실은 박사과정에서 제 전공이 반도체 산업이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예,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위험한 산업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합선이 안 일어나기 위해서 화학물질을 계속 써야 돼요. 아하. 그래서 IBM이 이미 80년대 문제가 됐던 건데 그런 걸 모르면서 이제 반도체 산업이 깨끗한 산업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한 지적을 한 걸 가지고 이제 정태인 측은 김질이 나오죠. 아, 인수분해를 시켜주셨구나. 예, 예. 뭐 저번에 지난주에 김어준 총수도 누구 한 명 인수분해 시키잖아요.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인수분해를 시켜주셔가지고 검색 그렇군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또 들어요. 그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시키는 게 촛불의 힘인데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딱 한 사람만 뽑아라. 공이 어디에 있는가. 79년 삼성 역사를 철벽방어를 무너뜨린 당사자가 누구냐? 최순실이라고 합니다. 철벽 방어해 왔는데 거기에 철벽 방어로는 그 철벽 방어로도 안 되는 제가 구멍을. 여태까지 출연하면서 김어준 총수가 제일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이. 너무 좋아가지고 말을 못해. 저는 이제 축하 공연도 내보냈고. 예. 50년간 사실 맞아요. 50년간 지연된 정이죠. 네, 지연된 정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은근한 라이벌 의식이 있었어요? 아닙니다. 네, 나이대가 같긴 하지만. 예. 제가 훨씬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라이벌 의식은 없고요. 자, 오늘 주제는 뭡니까? 오늘은 환율 조작국, 한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이게 처음에는 트럼프가 중국과 일본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거라는 식의 뉴스가 나왔었어요. 한 달 전쯤에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불이 떨어지려고 합니까? 네, 저는 중국을 대상으로 물론 얘기를 한 건데 함부로 중국은 지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 중국이 보복을 할 거거든요. 네. 한국은 얌전할 가능성이 높지만 중국 보복을 할 거 그러면 미국이 더 타격이 클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중국의 의존도가 더 높기 때문에 중국이 경제적으로는 더 타격이 심하지만 그러니까 스티글리츠 같은 그 사람은 그러나 누가 더 내성이 있느냐 누가 더 견딜 거냐. 그렇죠. 중국이 잘 견딜 거다. 중국은 중앙에서 네. 버티라고 하면 버티잖아요. 그냥. 그렇죠. 뭐 보조금을 줄 수도 있고 기업들한테. 네. 그리고 또 소비자들이 문제가 있거든요. 미국 소비자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보면 전자기기는 전부 사실은 메이드 인 차이나거든요. 그렇죠. 그거의 관세가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아마 소비자들이 견디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만만한 나라들이 있는데 그게 한국하고 대만이고 사실은 대만이 더 지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기준 3개가 다 걸리거든요. 근데 대만은 중국을 지금 견제해야 되는 게 미국의 외교 정책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대만을 건드리지는 않을 거다. 그럼 어쨌든 대만과 중국은 물론 요즘 굉장히 사이가 좋아졌긴 하지만 어떤 양안 사이에 갈등이 분명히 있으니까. 원 차이나 펄러시라는 게 있잖아요. 네. 있는데 트럼프가 어길 것 같았는데 결국은 인정했잖아요. 네. 중국에도 인정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만을 괴롭히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남은 나라가 어디냐? 한국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국은 만만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벌써. 왜냐하면은 압력을 넣기 전부터 우리 잘할게요 하고 네, 더 많이 사드릴게 했잖아요. 지금 더구나 일본이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야이가 한국은 하면 바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겠죠. 그러니까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미 만만하게 많이 보였어요.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기 전부터 들어선 직후 다 원하시는 대로 미리 해드릴게요. 이 포지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뀌는 정권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우리 촛불 시민들도 그 어떤 태도를 취할 거냐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요구를 해야 되죠. 지금 뭐 법원도 그러는데 정부는 뭐 당연히 더 눈치를 보거든요. 자, 환율 조작국 얘기를 짧게 하긴 했었어요. 그때 세 가지 기준이 이제 무역 흑자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는 흑자도 경선 흑자 나고, 네. 그러면서 외환 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대상이 될 수 있다. 근데 네. 우리는 다 걸린다고 하셨고. 아니요, 2개가 걸리죠. 앞에 2개. 경상 흑자 안 무역 되는군요. 흑자는 302억 달러니까 200억 달러 기준을 넘었고, 네. 그다음에 경상 흑자는 우리나라 거의 8%예요. 그것도 3% 기준 넘었고, 다만 외환 시장에 대해서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개입을 했느냐, 이거는 뭐 증거도 없고 사실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원화가 절하되는 걸 막고 있는 거지 절상되는 걸 막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개입이라고 보지 않을까요, 근데? 아니요, 한 방향이라고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절하시키려고 노력했다. 조작을 했다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수출에 유리한 유리하도록. 상황을, 그래서 네. 미국이 적자가 많이 난다. 네. 그러니까 절상하라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절하를 막는데 더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가 환율 조작국이라고 지정된다면 그거는 이명박 정부 초기 최준경 차관이 실제로 공언하고 개입했거든요. 외환시장에. 그렇죠. 그때는 수출을 늘리겠다고 네. 우리나라 돈 가치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려고 했죠. 네, 그분 철학 자체가 중상주의였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본격적으로 개입했다기보다는 절하되는 거를 절하돼서 외환위기 비슷한 상황을 맞는 거를 막기 위해서 개입하거든요. 그래서 일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개입했다는 건 근거가 없고, 대만은 걸립니다. 대만, 싱가포르 이 정도는 그런데 걸립니다. 대만은 정치 이유로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하셨고. 예. 만약에 이렇게 환율 조작국으로 그런 이유로 해서 세 개 다 걸리지 않지만 만만해서 지정해버렸다. 그럴 경우 우리나라 있게 되는 피해는 뭡니까? 이제 그렇게 돼도 뭐 마땅하게 쓸 그 수단이 없는데 미국은 그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슈퍼 301조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가령 한국이 지금 1,300원이어야 되는데 1,000원이어야 되는데 지금 1,100원으로 지금 유지시켜서 미국이 뭐 1,000억 달러 손해를 봤다. 그럼 1,000억 달러만큼 관세를 아무 제품에나 때리는 거죠. 그래서 관세를 그만큼 걷어들이는 거죠. 그건 어느 나라도 할 수 없는 얘기고, 네. 사실은 WTO든 국제기구법 위반입니다. 미국만 위반인데, 하는 거죠? 예, 미국의 법이 있어요. 그렇게. 자기네들만 갖고 있는 법이죠. 거기에 만약에 그걸 가지고 휘둘르면 당해낼 수가 없잖아요. 예, 관세를 받는 거죠. 예. 네. 당해낼 수가 없는데 이제 그걸 때리기 전에 뭔가 요구할 거 아닙니까? 예, 1년 동안 예. 그 환율을 조정하고 그리고 미국에 대한 무역 수지 흑자를 줄여라라고 요구를 하죠. 그다음에 WTO나 이런 국제적인 기구에도 여러 가지 제소를 한다든가 그 절차를 거치고 나서 이제 때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우리가 그런 식으로 미국이 나올 때 대처할 방안이 있나요? 근데 사실이 아니거든요. 지금 환율을 조작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환율이라는 게 결국은 달러하고 원화의 교환 비율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거를 지금 외환시장의 규모로 볼 때 한국 정부가 그렇게 막 조작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없어요. 사실이 아니라는 걸 호소하는 것만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그럼 공동 대응을 해야죠. 지금 미국의 목표는 네. 한국, 일본, 중국,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생산 시스템이거든요. 사실은 네. 한국에 흑자를 낸다기보다는 동아시아 제조 삼국이 예. 삼국뿐만 아니라 동남아까지 넣어가지고 네. 이 생산 시스템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나프타 유럽이라든가 네. 미국 쪽의 생산 시스템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흑자가 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공동 대응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보기에는 이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전체에 경제 블록이 있고 이쪽에서 기술 개발하면 저렴하게 생산해주는 기지까지 딱 결합되어 있는 네. 굉장히 강한 경제 블록인데 지금 트럼프가 추구하고 있는 건 자, 공장을 먹고 다 미국으로 돌아와라. 이런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쪽을 약화시켜야지 돌아올 테니 좀 그 약화시키기 위한 작전의 일환으로 환율 조작국 같은 걸 휘두르는데 그게 우리나라 타겟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체에 대해서 공격을 하지 않거든요. 트럼프 특징이 그거잖아요. TPP도 없애버렸잖아요. 그리고 약한 1대1로, 거리. 네. 1대1로 무역협정 다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한 나라를 찍어서 전체에 대해서 타격을 주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원래 원인 자체가 동아시아 생산 시스템이니까 동아시아 전체가 대응을 해야 되죠. 근데 지금 일본이 그 말을 안 들을 가능성이 높고 한국 정부도 별 생각이 없는 게 문제죠. 일본 이미 빠져나간 것 같던데요. 일본은 먼저 엎드려서 예. 트럼프하고 악수하고 막 좋아하고. 그런데 일본은 목적이 있거든요. 군사화라든가 이런 목적이 있는데
근데 한국은 그런 목적이 없는 상태에서 엎드리면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냥 당하는 거죠. 형님이라서 엎드린다는 이유로 엎드리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뭐 형님도 아니죠. 이제 형님. 많이 관계가 약화됐는데. 근데 트럼프는 약간 곁가지 얘기인데 최근에 하는 걸 보면요. 그냥 데자뷰예요.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일들이 막 벌어지는, 예를 들어서 그 딸 가방 사라고 네, 네. 그 트럼프의 고문이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인터뷰하다가 얘기를 하질 않나.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의 관계가 최근에 굉장히 이상한 뉴스인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미국과 러시아가 소련 시절부터 이 굉장한 라이벌인데, 서로 적성국이고 서로. 그런데 트럼프 캠프 내에서 고인사들이 러시아와 통화를 했고 서로 선거 기간 동안 뭔가 약속도 하고 이런 게 있었다. 이런 정보가 유출이 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러시아하고 그런 적성국이죠. 만약 미국 국민들 머릿속에는 러시아하고 그런 거래가 의심되는 정황이 폭로되면 무슨 거래를 한 거야라고 이제 따져야 되는데, 트럼프는 자기 개인 트위터에다가 이것이 어떻게 유출되는 것이냐. 이게 문제다. 네. 정윤회 사건하고 똑같아요. 네, 똑같네요. 그리고 7시간을 밝히라고 하는데 예. 그 7시간은 사생활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대자뷰인데 이 양반 탄핵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긴 그러지 하는데. 않아도 미국에서 지금 탄핵을 해야 된다. 벌써 나와요. 예, 좀 어렵긴 하죠. 예. 첫해 탄핵한다는 건 첫해 어렵긴 한데. 6개월도 안 지났는데.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가 첫해 탄핵 얘기가 나왔었죠. 그 네. 쇠고기 쇠고기 때. 때문에. 네. 그러나 이게 너무 멀어서 첫해는 어렵겠죠. 첫해는 어렵겠지만 데자뷰,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뉴스, 비슷한 속성의 뉴스가 나오길래 이거 우리나라에 와서 배워야 된다, 야. 아마 미국 민주당 쪽에서. 예, 미국 국민들은 많이 참고할 거예요. 한국 촛불을.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네. 어려운 영어 단어 알잖아. 임피치먼트라고. 탄핵이라고 하는 어려운 영어 단어도 알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할 수 있는, 항의 수단이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중국하고 공동 대응을 하는 거죠. 일본도 가능하면 같이 설득을 하고 네. 그리고 대만, 싱가포르 이게 다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사실 대만, 싱가포르는 세 가지 다 걸려요. 네. 그러니까 그런 동남아 쪽 국가들 그리고 중국,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공동 대응할 건지 WTO 제소도 있지만 같이 뭐 외교부 장관이 모여서 또는 통상부 장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를 하는 것만 해도 중요하거든요. 우리 리더십 진짜 필요한 일이네요. 그렇죠. 이거야말로.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한 외교적 능력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끼어 있잖아요. 네. 중국하고 미국이 지금 여기서 붙잖아요. 그런데 어떤 태도를 취하고 두 나라를 어떻게 화해시키고 우리나라 또 같은 처지에 있는 나라들의 이익을 어떻게 묶어서. 도모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는 정말 굉장한 외교적 수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니까요. 예, 뭐 지금 박근혜 정부에는 없는 건 확실한데. 그건 확실한데. 예, 다음 정부는 있느냐. 다음 이게 정부 문제죠. 누구에게 이런 걸 기대할 수 있는가. 네. 그러니까 이 미국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하는 자기 철학이 분명한 후보가 꼭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어제 뉴스에 문재인 후보가 김현종 씨를 영입했다는 이제 기사가 났는데 네. 이 김현종 씨가 한미 FTA 추진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머릿속까지 미국 사람인 이런 사람인데 과연 물론 그 사람 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닐 테지만 걱정이 되는 예, 걱정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제 국제 룰을 좀 바꿀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WTO 전에 이 가트를 만들 때 케인즈가 흑자국에게도 벌금을 물리는 제안을 했었거든요. 왜 그러세요? 흑자국도 사실은 균형 상태가 제일 좋은 건데 네. 흑자국도 뭔가 해가지고 자꾸 흑자가 아. 누적되면은 그러니까 위기가 일어나죠. 경제 위기가 일어나니까. 너만 이득을 보는 것 자체가 균형을 깨뜨리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영국이 때 적자국이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했을 텐데 네. 그럼 적자국은 돈을 빌려와서 막아야 되니까 결국 이자를 내는 거잖아요. 그 네. 이제 처벌을 받는 건데 그럼 흑자국은 그래서 흑자국도 흑자의 그 양에 비례해서 벌금 같은 걸 내게 했어요. 국제기구에. 참. 그리고 그 돈을 모아서 이제 못 사는 나라를 갖다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을 국제청산동맹이라고 하는 건데. 네. 근데 이제 미국이 흑자국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러니까 그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발상 자체는 굉장히 신선했네요. 이게 케인즈 머리에서 나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국제규범을 좀 만들 필요가 있어요. 사실 흑자가 많이 나는 게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수출만이 살 길이다 이거였지만 흑자가 많이 나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균형이 깨지면 나라 간의 갈등이라든가 위기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먼저 차기 정부 누가 되든 간에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군사적으로도 그렇지만 경제적으로도 미국을 상대할 철학을 가지고 그리고 주변 국가들하고 만나서 특히 우리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국가들
이해를 묶어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또 하나는 혼자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네. 경제 정책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흑자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경제가 나쁘기 때문이에요. 그건 어떻게 우리나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게 기기 설비료거든요. 투자. 근데 경제 안 수입을 안 좋으니까 해가지고 지금 네, 경기가 그러니까 안 좋아서 설비 투자가 지금 마이너스 3.5%예요 작년에. 그럼 수입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원료 이런 것들이. 이게 나쁜 흑자군요 이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소비재는 많이 수입하잖아요. 근데 네. 사실은 미국에서 소비재 수입 안 하는 게 또 문제입니다. 우리가 중국에서 수입하지. 네. 근데 소비도 지금 줄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불황형 흑자라는 얘기를 그렇죠.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표현하죠. 나쁜 그러니까 우리 흑자. 경제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소비할 수 있게 좀 경제가 좋아지면 기업이 투자하고 그러면 흑자 규모가 줄어들어요. 오히려. 네네. 그러니까 흑자라고 단순히 우리가 잘 돌아가는 게 아니라 불황형 흑자라고 있죠. 네네. 지금 한 5년은 불황형 흑자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뭐 물건을 그 원재료를 사서 생산해내고 해야 되는데 그만큼 안 팔리니까 덜 수입해가지고 지금 그렇죠. 흑자가 된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부에 불황형 흑자. 예. 외워두시고 어디 써먹으세요. 불황형 흑자. 그래서 우리 내부에 설비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데 그러려면 이제 내수도 좀 늘어나야 되고. 근데 그 얘기 나올 때마다 하는 게 사실 우리 재벌들이 지금 축적하고 있는 돈들이 자기들이 금고에 쌓아놓은 돈이 엄청나다. 예, 현금 유보가 예. 예. 어마어마하다. 이거 조금만 풀어도 경기 활성화 될 텐데 그래서 이거 풀라고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아주 간단한 방법은 법인세로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건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계속 낮춰져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예. 또 하나는 이제 현금 유보에 해당하는 거에다 세금을 때린다든가 예. 그걸 쓰면은 뭐 세금을 면세해 준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기업들도 안심하고 투자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소위 이제 대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하지 못하는 기업의 관점에서 봤을 때 투자하지 못하는 요인이 뭐고 그걸 해결해 주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크게 봐서. 그러니까 가장 기업들이 투자 안 하는 이유는 불확실성이에요. 그렇죠. 지금 투자해서 물건을 생산해서 팔 수 없다 그러면은 손해 보잖아요. 경제는 원래 불확실성을 제일 네, 싫어하죠. 그러면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건 시장이 불확실성 제거 못 해주거든요. 그래서 더구나 지금은 전 세계가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잖아요. 네. 그 유럽 흔들흔들하죠. 네. 그다음에 미국의 트럼프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났죠. 네. 그럴 때는 정부가 투자를 선도하고 인프라를 깔아주고 이런 것들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애플 그러면 네. 스티브 잡스가 다 받는 것 같지만 애플에 들어가는 그 여러 가지 기술들이야 CD 뭐 이런 것들이요. 또는 뭐 부품들 이게 전부 정부 투자였거든요. 국방성이라든가 또는 그 보건성 쪽에서 투자한 것들이 그러면 많은데. 경제에 대해서 진짜 관심이 있는 후보를 뽑아야 되겠네요. 뿐만 아니라 말 말고 예, 경제. 부총리라든가 경제 참모들이 네.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갖고 있는 시장에 맡기면 다 된다는 사람이 아니고 가령 지금 우리가 인프라가 없어서 기업들이 투자 못하는 게 가령 이제 생태 투자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에 관한 이런 투자들은 인프라 깔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4차 산업혁명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것도 너무 멀리 있고 기술이 상당히 우리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기업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건데 그건 정부가 모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같이 투자를 해주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거를 얘기하다 보니까 수준이 너무 높아져 가지고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정말 국가를 운영하는 대안을 지금 막 저랑 둘이서 방송에서 막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질문을 왜 이 질문지 있는 대로 안 하시고 그렇게 자꾸 나가시면. 아니, 저는 궁금하니까요. 실제로 궁금하니까요. 그러면은, 차기 정부가 어디가 되든 간에 한 자리 어디 원하십니까? 제가, 저요? 예. 저는 안 되는 이유가 많아서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많겠지만 제가 제가 대통령 한번 임명해 드릴게요. 예. 그건 받아들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다 나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예, 그건 받아들이겠습니다. 자리 몇 개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전제가 김어준 총수가 대통령 되면 제가 입각하겠습니다. 원하시는 거 좀 말해보세요. 제가 거의 다 나눠줘가지고 너무 늦었네. 원하시는 게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정의당 정책자문단장이거든요. 예. 그리고 심상정 후보가 출마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가 대통령 되기 전까지는 저는 아무것도 맡으면 안 됩니다. 아니 글쎄 그거는 제가 조용히 약속 드릴 테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부총리를 하시면 이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실 수 있나요? 뭐 살릴 수 있다고까지는 말 못하겠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은 뭐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그래요? 오늘 왜 질문이 끝에 이상한 질문이 나오죠? 잘할 수 있는지 본인 어필을 좀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그럼 그 전까지는 제가
네, 제가 제일 큰 약점이 이거예요. 조그만 연구소 하나도 못 살리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살려. 연구소 조합원이 많이 돼주셔야 제가 가능성이 생깁니다. 자, 그럼 어려운 이름 경제연구소부터 살리시고, 네. 그 전까지는 제가 조그만 구호의 세무서장 같은 거라든가. 제가 진짜 원하는 거 있습니다. 아니면 편의점 하나 맡으실래? 편의점? 아니요, 국립공원. 국립공원이요? 예, 국립공원의 관리사무소 소장이든가 뭐 그러고 있어요. 지리산 이런 거 있습니다. 지리산공원이요? 예. 왜 도를 닦으시려고요? 아니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도 닦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입장료 많이 받아가지고. 아, 입장료 안 받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소장!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예, 큰 그림에 대해서 얘기해봤고, 뭘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아마 이제 대선의 시기가 조기 대선이 됐든 혹은 뭐 좀 늦어진다 하더라도 올해 안에는 선거는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후보를 바라보실 때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트럼프. 어떻게 상대할 거냐고. 트럼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의 첫 번째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회가 오기 전까지는 국립 어디요? 지리산. 네. 지리산 국립공원. 지리산 거기 이미 소장님 계실 텐데 항의 오겠네요. 그렇네요. 세무서 자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태인 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국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인들의 비상식량으로 쓴다는 남미 최고의 완전식품 마카 플러스 한국에서 가장 비싸고 귀한 식품이라는 산삼 플러스 거기에 한국인이 좋아하는 녹용까지 일단 이 세 가지를 모두 넣은 제품이 나온 거니까 마카 산삼 녹용 대박. 좋은 건 다 있네. 031-323-2559 영한네이처 yhnaturi.com. 자,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뻐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만큼 가장 기본적인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정말 오랜 세월 하신 거죠, 다들. 79년 삼성 역사에 처음이라고 하니까요. 저한테 항의도 많습니다. 총수를 믿고 불구속에 걸었다가 돈을 2만 원 잃었다. 책임져라.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뉴스공장 청취자가 100만 명이라고만 해도 750원 곱하기 100만 명이면 7억 5천만 원이다. 이런 문자로 협박하시는 분도 있어요. 삼성전자 통근버스 안에서 문자 드립니다. 제가 가장 빵 터지는 건 이겁니다. 손학규 의장이 오늘 국민의당에 입당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렇다면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 뉴스가 손학규 의장이 저희 방송에 나와서도 항상 본인이 뭔가 큰 정치적 액션을 하면 자기 뉴스를 묻어버린 뉴스가 터진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손학규 의장이 국민의당에 입당한다고 했으니 이 뉴스가 묻힐 큰 뉴스가 터지겠구나 하고 점쳤었다는 분. 네,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재용 부회장 문자 구속 환영하는 문자 정말 많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살아있는 블랙리스트. 황교익 마칼레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황교익입니다. 79년 만에. 네. 이 뉴스는
이 직종을 가리지 않고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반응이 있어요. 그 뉴스 들었을 때 대한민국 돈이면 다 되는 사회라는 것에 하나를 확 꺾어버리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상징이 확 꺾여진. 네. 이재용 부회장이 뭐 3개월 만에 나오던 3년을 살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촛불의 광장에서 가장 크게 외쳤던 게 사실 이재용 구속 그게 있었죠. 상징적인 거죠. 그래서 촛불이 그런 일을 해냈다고 저는 믿어요. 아니 그거는 단순한 짐작이 아니라 사법부에 몸을 담았던 분들이나 현직에 계신 분들도 제가 이제 두루두루 저는 뭐 사법 판사가 되고 적이 없으니까 물어봤거든요. 분위기가 어떠냐.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제가 오늘 몇 차례 얘기했는데 그 판사들의 엘리트 의식이 대단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법 시험을 친 사람들 중에도 공부를 제일 잘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공부를 잘했고 그래서 그걸 인정받았고 법을 시험을 쳐서 통과했고 스스로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죠. 그중에서도 서울지방법원의 영장 담당 판사들은 가장 인정받는 그 소위 바로 승진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거기를 지나간다는 것은 사실은 인정받았다는 거다.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존심 중에 자존심들이 거기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영장 발부하는 판사들은 영향을 안 받는데요, 여론에. 뭐 재벌들 기각시키거나 영장 또는 뭐 사회적으로 그게 왜 구속이 아니냐 하는 거 영향 안 받는데요, 실제로. 물어봤더니 안 받는다고. 그런데 이번에는 받았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받았다고. 법원 전체가 영향을 받았다고. 그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심. 양심에 따라서 하셨겠죠. 저는 믿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런 거래요. 사람들이 정말로 이 사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게 자신들 주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지금 그 김우진 총수의 얼굴을 좀 보여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얼굴이 약간 발그스레한 게 있고요. 약간 흥분해 있고요. 무슨 그 예전에 연애할 때 뭐 첫 미팅 나가고 막 이럴 때 같은 그런 분위기가 지금 얼굴에 막 나와요. 본인은 아닌 척하고 계시네요. 네. 제가 그 벌써 한 달 전에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희 제작진하고 연초에 연말 아니면 연초였을 겁니다. 내가 이제 곧 대통령이 될 거니까. 원하는 자리도 말해봐. 그럼 쫙 다 나눠주고 나서 그때 계셨잖아요. 황교익 그 마칼림 씨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거 달라고 그랬더니 안 한다고 장관도 싫고 가만히 있다 막판에 식약처장 정도는 나 하면 안 될까? 그래서 그때 드렸거든요. 자, 요즘 내가 식약청장 처장입니까? 청장입니까? 처장이죠. 처장입니까? 네. 식약처장입니다. 앞으로 식약처장으로 부르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뭡니까, 처장님? 음식 먹을 때 항상 우리가 보는 거지만은 식당에서 늘 이 그릇을 봐요. 그런데 이 그릇이 언제부터 우리한테 이렇게 주어졌는가 생각 별로 안 하는 게 있어요. 스탠바 그릇. 스테인리스인데 이걸 스테인이라니요. 스테인리스. 그런데 이거는 스테인이라고 해야 이렇게 느낌이 확 와요. 맞습니다. 그 스탠바 그릇. 제가 그 말씀 나오니까 잠깐 그 얘기부터 할게요. 스테인. 이건 이제 표준어가 아니라고. 그렇죠. 뭐라고 하고 또 방송에서 쓰레빠 이렇게 말하면 슬리퍼라고. 쓰레빠는 외래어 아니고 슬리퍼는 외래어 아닙니까? 게다가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물건이 달라요. 슬리퍼는 약간 헝겊으로 만들어져 있고 실내에 쓴다든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그렇고요. 쓰레빠는 황색 PVC로 만들어져 가지고 중간에 끊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다른 물건입니다. 그 스테인리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차갑고 그 금속의 그런 느낌들 뭐 이런 게 잘 안 생겨요. 그래서 스탱은 밥그릇. 부엌 용기는 스탱이라고 불러줘야지. 좀 다른 물질이거든요. 이 스탱 밥그릇이 그 인사동에 가면
그 외국인들을 위해서 내놓는 관광 상품 중에 이것도 있어요. 그 스탠 밥그릇을 비닐 포장을 해서 태극기가 붙어 있고요. 아, 그래요? 예, 한반도 기 같은 이런 문양을 갖다 새겨 넣어놓고 하나에 예전에는 1,000원에 팔았는데 요즘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팔아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나오는 그 스댕? 네, 스댕. 스댕 밥그릇이 그게 상품화가 또 됐어요, 그렇게?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거 사가요. 재밌다고. 일본이 중국인. 밥을 주식으로 하는 그 국민들이 와가지고 이 그릇 너무 재밌다라고 사가요. 아니, 왜 스댕으로. 이 밥그릇을 참 밥을 맛없게 만드는 그릇 중에 하나죠. 그래요? 그렇죠. 이게 어느 음식이라는 것은 어떤 그릇에 담기는가에 따라서 맞습니다. 좀 이렇게 느낌이 많이 달라지죠. 느낌도 다르지만 이제 예를 들어 콜라. 네. 비근한 예로 좋은 음식은 아니지만 콜라를 유리병에 담긴 병콜라와 병콜라. 캔콜라와 플라스틱 콜라는 느낌 다르죠. 느낌 맛이 달라요. 네. 서로 용기와 작용을 하는 게 달라가지고. 맞습니다. 맛이 달라요. 밥도 좋은 예쁜 도자기 그릇에 이렇게 담으면 참 맛있어 보이고 실제 맛도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맛이 다르죠. 네. 밥을 주식으로 하는 국가는 일본, 중국, 베트남, 기타 등등 네, 동북아시아권 참 많죠. 그들 나라에 가서 보면 밥그릇은 다 도자기를 쓴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기본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민족 국가들마다의 좀 독특한 디자인들을 가지고 있죠. 모양이 다르고. 네. 그런데 우리는 다 스텐 그릇을 써요. 이건 디자인도 있는 게 아니고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죠? 디자인? 이 일은 1970년대에 벌어진 일인데요. 70년대. 오래 안 됐네요. 네, 얼마 안 됐어요. 그때는 이제 쌀이 좀 부족하니까 절미 운동이라고 해서 밥 좀 덜 먹자. 그걸 열심히 정부에서 계도를 해요. 아니, 진짜. 그 70년대 특히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각종 운동들 보면 지금 보면 진짜 웃긴 운동들 많아요. 그렇죠. 사실 밥 좀 덜 먹자 운동 이런 거.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쌀값을 안정시켜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좀 중요한 정책일 수도 있어요. 아니 혼식을 하자까지는 제가 이해하는데 절미 운동 이런 걸 그러면서 이 밥그릇에 대한 규격을 만들어요. 그래요? 네. 지름 10.5cm, 높이 6cm 규격을 만들어요.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네. 군사정권 시절에 밥그릇 크기를 정해버렸어요? 그렇죠. 지금 이 군인들 답네요. 스탠 밥그릇의 규격이에요. 자로 가지고 이렇게 재보시면 딱 그 규격이 나올 겁니다. 이 규격의 밥그릇을 쓰지 않으면 그 서울시에서 먼저 시행령을 먼저 발동을 시켰는데 1회는 영업 한 달간인가 중지시키고 두 번째는 영업 정지. 무서운. 그렇죠. 아주 강력하게 이걸 실시를 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군인들 머리에서는 식판 딱 규격으로 정한 것처럼. 맞아요. 전 국민이 딱 밥그릇 몇 센치를 먹어. 맞습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절미 운동이죠. 쌀 많이 못 퍼주게 하려고 만들어진 정책이구나, 이게. 근데 그게, 그런다고 해서 밥을 덜 먹게 되는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 그릇 먹을 때 두 그릇 먹고, 세 그릇 먹고 이러면 또 더 먹는 거거든요. 알고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네요. 그래요. 근데 가정에서 쓰고 있는 그 밥그릇도 이 규격에 있어요. 그렇겠죠. 프레스를 금형을 한번 만들어지니까 계속 똑같은 거 찍었을 거 아닙니까? 집에서는 사실 스텐 그릇 안 쓰잖아요. 도자기 그릇 씁니다. 보통 그렇죠. 근데 한국의 도자기 회사에서 나온 밥그릇을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면 자를 가지고 한번 재보십시오. 그 규격이에요. 그 규격이에요. 그것도. 그 규격이 왜 됐는지 모른 채 계속 우리 밥그릇은 이 규격인가 보다 하고 만들어 본 거. 그렇죠. 그러니까 스탠 밥그릇은 스탠 공장에다가 그걸 내렸겠죠. 지시를 이 규격으로 만들어. 그리고 도자기 회사에도 또 그렇게 이 밥그릇의 크기는 이걸로 해. 절미하느라고. 그래서 전 국민의 밥그릇이 다 밥그릇 커지면은 쌀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무식한 이유로 해서 밥그릇의 크기가 정해졌다니. 그런데 그 규격으로 디자인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이게 약간 아니, 크기가 정해져 있는데. 그렇죠. 특히 높이가 6cm라는 그 규격이. 왜 6cm가 됐을까요? 그 위로 이렇게 세워서 이 도자기 아름다움은 뭐 몸통 부분, 다음에 입 부분 요걸 어떻게 선을 유리하게 하는가 하는 이런 것에 사실 결정이 되는데 6cm의 높이 가지고는 그런 모양을 만들 수가 없어요. 저는 이 한국 그 소위 산업 디자인이 굉장히 우리 발전 속도에 비해서 시대에 뒤떨어진 경우가 많았거든요. 지금 좀 나아지고 있긴 해요. 근데 일본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뒤쳐져 있고, 근데 그런 이유 중에 알고 봤더니 그 이제 군사 문화가 만들어낸 규격화.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네요. 근데 그릇 하나조차. 그러니까 1970년대 상황에서는 그 쌀을 아껴야 된다는 그런 그 정부의 생각이 좀 맞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걸 긍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혼식을 하자 이건 좀 이해 간단 말이죠. 근데 밥그릇 크기를 규격을 통일시킨 다음에 이 밥그릇을 안 쓰면 스댕으로 안 쓰면 혹은 규격을 틀리면 식당 문 닫아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지금 쌀이 남아 돌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 정부 재고비가 넘쳐가지고 이걸 어쩌지 못하는 지금 상황에까지도 있는데 쌀 가격 그 밥 한 공기의 가격이 한 200원 정도 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쌀값이 굉장히 싸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진작에 이 스탠 밥그릇은 버려야 되는 거죠. 밥 많이 먹자라는 이런 운동도 많이 지금 벌이는데 그 스탠 밥그릇 그 공기가 지금 당장에 버리고 그 아름다운 우리 그릇으로 다시 되찾는 이런 일들을 좀 벌여야 되는데 그걸 늘상 일상에 내두고 그걸 먹는다는 게 저는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파요. 이게 일이. 어쩌면은 우리가 이제 부드러운 욕설이죠. 이런 스댕. 그 역사를 최초로 만드신 분이 혹시 이 수생 그릇 규격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역사를 알고 만드신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래서 그때 그 자료를 저도 추적을 해보려고 그 규격을 누가 만들었는가. 그러니까 왜 6cm인가. 그때 내무부 공무원인가 아니면 뭐 농식품부 공무원인가 이거 어떤 공무원이 궁금하면 못 참으니까 선생님은 또. 근데 그 자료는 안 나오더라고요. 자, 그럼 방송을 통해 저희가 이 수생 밥그릇의 규격 6cm를 결정하신 분을 찾습니다. 한식 세계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외국에 우리 음식을 널리 알리는 거 뭐 이거는 뭐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한식 세계화의 가장 기본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나라 음식 참 맛있다, 품격 있다 하는 이런 것을 이미지를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진작에 밥을 먹는 같은 밥을 주식으로 하는 국민들이 또 와서 우리의 그 식당에서 스탠 밥그릇을 갖다가 딱 들여다보는 순간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될 것인가. 신기해하는 건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신기하죠. 왜 이게 여기다 밥을 먹지? 이게 이렇게 얇고 차가운 금속 용기에 밥을 먹는 나라는 없거든요. 생각해보면. 그 식탁이 약간 축축하기라도 하면 막 미끄러져요. 밥그릇이. 신기해서 사가는 거예요. 신기해서 진짜로. 사가는 거죠. 너무 신기한 거죠. 근데 그 히스토리를 알면 더 신기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팔 수는 있겠네요. 히스토리를 붙여가지고. 밥은 그러니까 그 음식이라는 것은 입으로 들어오는 맛도 중요하지만은 그 음식이 차려졌을 때의 품격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밥상의 사진들을 이게 전 세계의 그 네티즌들은 이렇게 찍어서 막 올려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 서양 음식, 프랑스 음식, 이탈리아 음식에 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아름다운 플레이팅에 있는 많이 넘어가거든요. 일본 음식이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도 그 식기와 그 올리는 그 예쁜 그 음식의 모양들 그게 혹하잖아요. 그런데 한국 음식 딱 찍어 놓으면 대부분 다 앞부분에 스탠 밥그릇이 딱 놓여 있어요. 여기 무슨 이제 맛이 가는 거죠. 스댕 젓가락하고요, 숟가락하고요. 그리고 밥을 주식으로 하는 그 민족들 중에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이 있는 아름다운 밥그릇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쓸데기 없이 외국 사람들한테 음식 퍼먹이는, 공짜로 퍼먹이는 한식 세계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돈 주고 먹으라고 한 다음에 그걸 돈 주고 광고에 싣고 나서 이거 봐라. 유명 스타들이 한국 음식 좋아한다고
그렇죠. 그런 광고를 정부에서 했죠. 그렇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당장에 먹는 이런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스탠바크를 어떻게 없앨 것인가, 이런 걸 궁리를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시간 다 됐어요. 그렇죠. 스탠바크 이제 좀 없앱시다. 네. 예. 아니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걸 상품화 시킬 수는 있겠다. 어떻게 상품화 시키냐? 과거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런 거 상품화 되거든요. 외국에서 볼 때. 금전 고무신 이런 거 상품화 그렇죠. 하듯이. 우리는 이런 신발도 신었어요. 그리고 그 외국에 가면 감옥을 아예 이런 곳에서 사람이 잤답니다 하면서 호텔로 바꾸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런 걸로 밥을 6cm 만들어가지고 다 전 국민이 먹으라고 했어요. 그럼 재밌잖아요. 스토리와 함께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관광 상품이라 그러면 네. 그러니까 뭐 옛날 과거를 회상하는 이런 거라도 괜찮은데 일상의 것으로 이렇게 쓰고 자랑스러운 한류 문화로 태극기 붙여서 팔 그런 물건은 아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쓰고 있는 그릇들 중에 안 깨지는 유리 강화 그릇 있죠. 그거 많이 쓰세요. 그것도 우리 디자인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외국 회사의 것이거든요. 다음 시간에는요. 다음 시간에는 그거하고 외국에서도 놋그릇은 있어요. 굉장히 비싸요. 비싸죠. 그거는 또 어떤 경우인가 그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그래요. 이런 생은 없지만. 자, 황교익 선생님이었고요. 예, 고맙습니다. 저는 김어준이었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뵐 텐데 주말에는 거리에서 뵙겠습니다. 예, 토요일 날 또 뵙죠. 토요일 날 만났어요, 황교익 선생님. 네. 고기 먹었죠. 이거 먹었습니다. 자, 토요일은 거리에서 김어준이었습니다. 안녕.